결국 내 설계의 끝이 고작 이따위 공동묘지였단 말인가? B-하는 날카로운 의료기기의 소음이 정적을 찢어발겼다. 지역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고 헛웃음을 내뱉는 순간 병실 문이 거치게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다. 은호가 애써 미소 짓는 것을 본 지역이 그녀를 바라보며 메마른 목소리를 뱉어냈다. 은호야, 내가 평생 도면을 그리며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니? 바로 설계도대로 완공되지 못하고 중간에 흉물스럽게 멈춰버린 미완성 건물이야. 부도난 공사 현장처럼 내 인생이라는 건물이 여기서 멈춰버릴 줄 알았으면 너한테 그런 고백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천벌 받을 나쁜 놈이지? 내가 설계한 우리 인생 도면에는 이런 허망한 결말이 없었거든.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데만 눈이 멀어서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할 소중한 일상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 이제 와서 그 도면을 수정하려니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펜조차 잡을 수가 없구나. 지역의 자조 섞인 탄식에 은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은호는 지역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마치 금방이라도 증발해버릴 것 같은 그의 차가운 손을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감싸 쥐었다. 지역의 야윈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은호의 손끝에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번졌고 은호가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목소리로 지역의 말을 가로막았다. 선배 정말 나빠요. 혼자서 그 무거운 설계를 다 하고 결론까지 내버리면 남겨진 나는 뭐가 돼요? 선배가 예전에 술 취해서 그랬잖아요. 설계도는 기초가 튼튼해야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사랑은 아직 기둥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선배가 먼저 포기하고 도면을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딱 하루만 아니 단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그냥 평범한 연인으로 살게 해줘요. 선배가 아픈 사람인 거 있고 병실 냄새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나만 사랑하는 남자로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나 선배 없으면 설계도 없는 허허벌판에 버려지는 아이처럼 숨도 못 쉴 것 같단 말이에요. 지역은 가슴 중앙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간신히 누르며 은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거치게 닦아주었다. 지역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은호의 이마에 머리를 맞대고 부드럽게 제안했다. 그래, 딱 하루만이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너만 보고 너만 생각할게. 카페 가자. 네가 타주는 커피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어. 죽음보다 무서운 게 너한테 잊히는 거라는데 내 기억 속에 내 마지막 모습이 병든 환자가 아니라 환하게 웃는 남자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어. 내 마지막 남은 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너를 사랑해볼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들, 하지 못한 말들, 그 모든 걸 단 몇 시간 안에 다 압축해서 살아보자.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거야. 은호는 아이처럼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지역의 품에 얼굴을 깊게 묻고 흐느꼈다. 지역의 환자복 옷깃을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꼭 쥐고 은호가 다짐하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배, 우리 나중에 말이에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해지면 저기 남산 자물쇠 거는 데 가서 우리 이름도 새겨요. 26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절대 안 변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내가 선배 바짓가랑이 붙잡고 절대 안 놓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써내려갈 새로운 일장의 시작일 뿐이에요. 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은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지역이 창밖의 핏빛처럼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젖어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참 따뜻한 아이구나. 내가 평생 차가운 시멘트와 강철로 된 건물만 짓고 살았는데 내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벽난로보다 따뜻해. 나는 세상 모든 불을 다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 하나 옆에 없으면 그 거대한 제국이 다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자, 가자.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여행을 영원보다 긴 기록으로 남겨보자. 두 사람은 병원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몰래 병원 뒷문을 빠져나왔다. 노을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 붉게 타오르는 공원을 걷기 시작했을 때 지역의 걸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호흡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가빴지만 은호의 손을 잡은 손길에는 마지막 생명력을 다 쥐어짜는 듯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은호가 지역의 팔을 꼭 껴안으며 발치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밝게 말했다. 선배, 저기 들꽃 좀 봐요. 이름도 없고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 없지만 저렇게 척박한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게 피어있잖아요. 우리 사랑도 저 꽃처럼 끈질기게 버텨낼 거예요. 제가 선배의 영양제가 되고 숨소리가 되고 치료제가 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 두고 먼저 가겠다는 무책임한 생각은 하지 마요. 선배가 설계한 도면에 내 자리가 없으면 내가 직접 그려 넣을 테니까. 지역은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서서 은호의 눈을 깊고 애처롭게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은호야, 사실 무섭다. 너를 두고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네가 나 때문에 평생 가슴에 구멍이 난 채 아파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 성경 전도서에 이르기를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더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내가 너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내 가슴에 세울 때가 바로 지금이었는데 내 몸이라는 건축물이 헐릴 때가 이리 빨리 올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오늘만큼은 겁쟁이 이지역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가장 듬직하고 행복한 남자가 될게.
사랑해, 은호야. 이 말 한마디를 온전히 너에게 전하기 위해 내 평생을 돌아온 것 같아.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너였다는 걸 멈춰가는 순간에야 확실히 알게 됐어. 은호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지혁의 목을 세차게 감싸 안으며 하늘을 향해 외치듯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선배. 세상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춰도 내가 선배 지킬게요. 우리 오늘 하루를 100년처럼, 아니 영원처럼 살아내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선배가 내 옆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선배는 죽지 않아요. 내 사랑이 선배를 살릴 거니까. 공원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에 길게 늘어졌다. 지혁은 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고 은호는 그런 지혁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려 했었다.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은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은호야,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입었던 노란색 원피스. 그때 넌 정말 봄볕 같았어. 나처럼 어둡고 삭막한 설계실에만 박혀있던 놈한테 넌 유일한 빛이었지. 내가 그때 너한테 다가가지 못했던 건 내가 너라는 빛을 담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생각해서였어. 건축가는 자기가 지은 건물을 보면 안다고들 해. 그 건물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 인생 최고의 건축물은 강남의 빌딩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 은호는 지혁의 가냘픈 어깨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선배는 늘 최고였어요. 선배가 지은 건물들은 차가웠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선배의 정성 덕분에 따뜻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정성을 선배 자신에게 쏟아주세요. 저기 지는 해가 내일 다시 뜨는 것처럼 선배도 내일 다시 웃어줄 거죠? 약속해요. 도장 찍고 폭스하고 스캔까지 다 해서 내 마음속 설계도에 영구 보존할 거니까요. 지혁은 대답 대신 은호의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지혁은 알고 있었다. 이 짧은 산책이 자신의 마지막 설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미완성 도면을 완성해줄 유일한 사람인 은호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타오르는 저녁 노을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주춧돌을 놓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박진석 회장이 세운 제국의 축소판처럼 차갑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을 등진 채 어두운 집무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박진석은 스스로가 만든 어둠 속에 고립된 제왕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독한 양주가 담긴 크리스털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는 고요한 방안을 날카롭게 핥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비릿한 조소와 함께 노려보던 박진석은 마치 악마와 대면한 인간처럼 기묘한 긴장감을 내뿜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리며 굉음을 냈다.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아들 성재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상처 입은 어린 사자가 늙은 우두머리에게 덤벼드는 형국이었다. 박진석은 아들의 등장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천천히 얼음잔을 흔들며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읊조리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다. 성재야, 너도 이제 예절이라는 걸 잊었느냐? 아비의 방을 이렇게 무례하게 들어오다니. 내 엄마 일이 그렇게 속상하더냐? 하지만 인생은 원래 거대한 연극이란다. 관객인 대중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내가 내 엄마를 동명이인이라고 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창난이라고 발표하면 그들은 그렇게 믿을 거다. 그게 바로 권력의 힘이자 돈의 위력이지. 세상의 모든 역사와 법칙은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강자가 써내려가는 거란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성경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였으나 지금의 박진석에게 그 말씀은 그저 나약한 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었다. 성재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박진석의 육중한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콱광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집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아버지를 향해 성재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소리쳤다. 권력? 돈? 그 추악한 단어들 뒤에 숨어서 평생을 함께한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26년 동안 당신 그늘에서 숨소리 한 번 크게 못 내고 죽은 듯이 산 여자를 어떻게 한순간에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요? 당신 주머니에 금덩이가 쌓일 때마다 엄마 가슴에는 피멍이 틀었다고요. 당신은 남편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자식을 기른 아내에 대한 예우가 고작 이거였습니까? 성재의 외침은 집무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다. 박진석은 성재의 절규를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 정도로 여기는 듯 가볍게 비웃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통창 앞으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도시를 가리켰다. 수많은 불빛이 마치 그의 발 아래 굴복한 신민들처럼 보였다. 무심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박진석이 말을 받았다. 그 여자가 바친 청춘의 값은 이미 이 거대한 저택과 내가 누리는 화려한 지위로 충분히 지불했다. 나는 이 제국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인간의 하찮은 감정 따위는 오래전에 버렸다. 성을 완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돌멩이는 치워야 하는 법이지.
너도 계속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 나를 대적한다면 지혁이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질 줄 알아라. 내 앞길을 막는 건 내 핏줄이라도 용서 못한다. 박진석은 자신의 아들 지혁을 언급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혁은 박 회장의 뒤처리를 하다가 몸과 마음이 망가져 병상에 누워있는 존재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도구로만 보았고 그 도구가 수명을 다하자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려 하고 있었다. 성재는 그런 아버지의 냉혹함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다. 서류들이 낱장으로 흩어지며 박 회장의 발치에 떨어졌다. 성재가 아버지를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쏘아보며 차갑게 뱉었다. 지혁 형님 이야기까지 꺼내지 마세요. 형님이 왜 저렇게 차가운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시킨 그 더러운 비자금 세탁하고 뒷감당하느라 심장이 썩어 문드러진 거라고요. 당신은 아들을 천천히 죽이고 있는 잔인한 살인자일 뿐이야. 나는 오늘부로 당신 아들 안 합니다. 이혼 서류예요. 엄마 대신 내가 가져왔으니 당장 사인하세요. 아니면 내가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횡령과 뇌물 내역 검찰에 직접 들고 갈 테니까. 그 선언은 집무실의 공기를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진석의 미간이 좁아지며 눈가에 파란 힘줄이 돋아났다. 그는 짐승 같은 기세로 순식간에 성재의 멱살을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성재의 등 뒤로 액자들이 흔들렸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박진석이 위협했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네가 가진 모든 것, 내 몸에 걸친 실오라기 하나까지 내가 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너 같은 놈은 내 제국에 필요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나가서 그 잘난 정의감이 밥 먹여주는지 똑똑히 봐라. 너도 이제 거지가 되어 길바닥을 구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 아비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박진석의 소나기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손을 거치게 뿌리쳤다.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낸 성재는 결연한 의지로 선언했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괴물 밑에서 숨 쉬는 것보단 낫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의 영혼을 멸시하는 당신의 끝이 얼마나 처참할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다음번엔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으로 뵙죠, 박진석 회장님. 성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파열음 같았다. 홀로 남겨진 박진석은 집무실에 놓인 고가의 청자 도자기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산산조각이 나는 파편들이 그의 구두 끝에 튀었다. 그는 책상 위의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광기 어린 모습으로 소리쳤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세상은 결국 승자의 기록이야. 내가 살아남아서 성공하면 그게 곧 정의가 되고 진실이 되는 거라고. 성희야,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해? 너도 지혁이와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마.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진실이다. 그의 목소리는 비어있는 방안을 맴돌며 기괴한 메아리를 남겼다. 시편에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하였으나 박진석은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다. 분노를 사기지 못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틀었다.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살기가 묻어났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진석은 낮고 잔혹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박 비서, 고성이 그 여자를 당장시 외곽에 있는 폐쇄병원에 쳐넣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고 변호사 면회도 막아. 그리고 박성재. 그놈 계좌 다 동결시키고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켜. 내 돈 한 푼도 못 쓰게 만들어라. 은혜를 모르는 짐승들은 굶겨봐야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니까. 그리고 이 지역의 담당 의사에게 전해. 수술은 최대한 늦추라고. 그놈의 숨통을 쥐고 있는 건 나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줘야지. 수화기를 내려놓은 박진석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일그러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다시 술잔을 채웠다. 하지만 그가 마시는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었다. 무너져가는 핏줄의 고통 위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체가 굳건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심판의 전조처럼 그의 집무실 창문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병원의 차가운 옥상 위로 내려앉은 밤 공기는 마치 누군가의 고통을 비웃듯 날카롭고도 서늘했다.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성재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지난날이 실은 어머니의 피눈물과 형의 심장을 갉아먹으며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수빈이 조용히 다가와 온기가 남은 캔커피를 성재의 차가운 볼에 살며시 갖다 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성재씨, 내 주머니가 생각보다 따뜻해요. 아까 우리 은호씨가 했던 말이 자꾸 맴도네요.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저도 지혁 오빠 보면서 매일 느껴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성재씨 마음속에 맺힌 그 무거운 응어리, 제가 다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묵묵히 옆에서 같이 맞아줄게요.
수빈의 목소리는 성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 같았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그 온기가 전해지자 억눌러왔던 감정이 툭이 터진 듯 밀려왔다. 성재는 수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자책이 섞인 고백이 흐느낌 사이로 새어나왔다. 수빈 씨, 나는 우리 아버지가 괴물인 줄 알면서도 그 괴물이 주는 돈으로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지역 형님은 저렇게 심장이 썩어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 화려한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이제 다 던지려고요. 지역 형님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유일한 길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성재의 눈물은 참회록이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였으니 성재의 이 눈물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세례와도 같았다. 수빈은 성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다독였다. 마치 폭풍 후 속에 길을 잃은 어린 양을 달래듯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수빈이 성재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하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역 오빠는 성재 씨가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결국 아침은 오게 마련이고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길을 찾아봐요. 성재 씨 곁에는 이제 내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수빈의 위로는 성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운명의 시계는 잔혹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역과 은호는 고요한 새벽 거리를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지역의 그림자는 금방이라도 지워질 듯 흐릿했다. 지역이 갑자기 걸음을 멈춰섰다. 그의 안색은 이제 거의 투명할 정도로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다. 지역은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남은 생의 에너지를 짜내어 유언 같은 말을 건넸다. 은호야, 약속해줘. 만약 내가 이대로 깊은 잠에 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무 오래 울거나 자신을 가두지 않겠다고. 너는 햇살 아래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니까 늘 밝은 곳에서 웃어야 해. 내가 하늘 위에서라도 너 웃는 모습 보며 흐뭇해할 수 있게 말이야. 나의 가장 화려한 날들은 명예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였어. 고맙다, 내 모진 삶에 들어와줘서. 지역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담은 듯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은호는 지역의 허리를 부서질 듯 꽉 껴안으며 오열했다. 그의 옷자락을 움켜쥔 손에 하얗게 힘이 들어갔다. 지역을 결코 보내지 않겠다는 듯 은호가 단호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선배 안 죽어. 내가 절대 안 보내줄 거야. 내 심장 반쪽이라도 떼어서 선배 가슴에 박아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내일 카페 가기로 했잖아요. 선배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타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50년 뒤에도 같이 늙어가기로. 선배가 내 인생의 도면인데 선배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은호의 절규는 새벽 하늘을 찢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역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은호는 사색이 되어 지역을 붙잡고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주위의 도움을 요청했다. 선배, 지역 선배, 눈 좀 떠봐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 죽어요. 선배 제발 나 두고 가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선배 말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숨 좀 쉬어봐요. 선배. 지역의 의식은 가물가물 멀어져 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은호의 비명소리는 아득한 물결 너머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호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살짝 쥐었다. 입술만 달싹이며 소리 없는 고백을 남겼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호흡이었다. 지역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기며 세상의 빛을 닫았다. 잠시 후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도착했다. 지역은 응급실로 긴박하게 실려갔고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는 성재와 수빈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이 모였다. 복도는 금세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자식을 사지로 내 몸 밖 회장의 악행을 아는 이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지역이 선물했던 낡은 손수건을 만지며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선배, 우리 내일 카페 가야죠. 내가 기다릴게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진짜 화려한 날들을 위해서. 제발 다시 돌아와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선배가 그랬잖아요. 선배 옆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멀리 가려고만 해요.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요. 수술실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빛이 선혈처럼 들어왔다. 그 빛은 마치 지역의 생명줄이 타들어가는 모습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기적을 기다리던 그때였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박진석 회장이 구두 소리를 위협적으로 울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곁에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호위하듯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지역의 수술을 중단시키거나 병원 이송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위임장이 들려 있었다. 박진석이 성재와 은호를 내려다보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다. 이 비효율적인 소동은 이제 끝내라. 지혁이는 내 아들이고 그의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있다. 이 병원은 시설이 부족하니 내가 지정한 곳으로 옮기겠다. 수술을 중단하고 당장 이송 준비해. 박진석의 말에 성재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살기가 감돌았다. 성재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소리쳤다.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인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껍데기만 남은 괴물입니까? 여기서 형을 데려가겠다는 건 그냥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당신 길 못 비켜줍니다. 이 위임장? 이거 내가 갈기갈기 찢어밟히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박진석은 성재의 저항을 비웃으며 옆에 있던 비서에게 고개를 까딱였다. 강제로 길을 터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은호는 수술실 문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울부짖었다. 회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지역 선배 살려만 주세요. 제가 떠날게요. 선배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 제발 수술만 받게 해주세요. 아버님이시잖아요. 당신 핏줄이잖아요. 하지만 박진석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오점을 지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하였으나 박진석은 자신의 분노를 권력으로 휘두르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긴박한 외침이 들려오고 밖에서는 가족들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과연 지역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식마저 제물로 삼으려는 박진석의 광기는 어디서 멈출 것인가? 병원 폭도의 붉은 수술등만이 이 비극적인 현장을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